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멘탈이 바닥 끝까지 떨어지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아마 되게 많을 거고,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나 현실에서 이제 뭐 직장 잘리기 직전인 분들, 자영업 망하기 직전인 분들이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여기서마저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니까 아마 더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고. 근데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실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뭐 나는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네임드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트위터 상에서도. 자, 유튜버 상에서도 몇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난 몇 년간 다 버티면서 겪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리신 가격, 여러분들이 힘드신 가격을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꿈에 그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전 그 말에 관해서 이제 확신을 합니다. 뭐 자꾸 늦어진다, 뭐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내가 현실에서 힘들면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80% 이상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시장에서는 일단 뉴스가 호재거리 뉴스도 몇 가지 있고 인프라는 긍정적으로 깔리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악재 뉴스에 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악재 뉴스가 나오는 거 뭐 뻔한 거죠. 예. 버드를 조장하기 위한 뭐 중국 규제 뉴스인데 그거를 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봐야 뭐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어차피 장투하는 입장에서. 자,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진출을 고민하는 암호화 거래 거인들. 그래서 크라켄이라는 거래소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미국 내에서는 코인베이스만큼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래소예요. 그리고 빗비넥스, 쿠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유명세를 떨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쿠코인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래소고, 자, 이들 거래소가 인도의 1,500만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이미 준비를 했고, 자, 바이낸스는 이미 준비했고, 바이낸스는 WRX 코인에도 제가 알기로 투자가 이미 창펑자우를 통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제미니 거래소도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직원을 몇 달 전에 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네임드 있는 거래소들은 왜 인도 시장에 진출할까요? 제가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GDP, GNP도 앞으로 10년을 보면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거는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과도한 대출을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아마 요 근래 손 털고 나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대출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힘든 거고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마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최소액만 짤짤이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거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돈을 잃으신 분들이 김치코인, 묻지마 펌핑 있는 코인들 그걸 마지막으로 펌핑을 거기서 못 먹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시드가 탈탈 털려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 과정은 겪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가 통화법을 통과한 후 2주 만에 36,000달러로 가장 많이 뛰었다.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시장을 이제 버드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게 누군지 모르죠. 어쨌건 사람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댓글을 보면 되게 많아요. 그 본인만 손절하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왜 쓰는지는 뭐 이유가 알 수 없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댓글을 되게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죠. 저도 사람들한테 손절해라 이 시장 끝났다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이 시장이 조금 떨어졌다고 그게 끝났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건 엘살바도르라는 이 나라가 사실은 통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취약한 나라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중앙 아메리카 중에도, 근데 그 외에 엘살바도르 말고도 그 주변 국가들조차도 제가 알기론 비트코인에 관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조금 엘살바도르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서 이게 도미노 현상이 되고, 신흥국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선진국까지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합법화시키고 공용 화폐로 만약에 향후 5년 내에 만든다면 향후에 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비트코인 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는 얼마 정도의 액젓을 하겠다라고 목표가를 정하시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지금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6월달은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악재 뉴스가 막 여기 나와요. 또 칭하이에서 그 가상자산에 관해서 마이닝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폐쇄시킨다. 뭐 불법화한다. 자, 중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루도 안 빼고 요즘에 계속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부정적인 뉴스가, 반대 뉴스가 나온다면 과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거를 위해서 이들은 지금 버드 뉴스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까요? 결국엔 사람들 손절하게 하고 이 시장 떠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 우리 국내 대형 미디어들 있죠? 그런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 다시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그 시점은 아마 비트코인이 다시 뭐 8천만 원 넘어가고 특히나 1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인파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자자가 또다시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대부분 다 시세가 조금 떨어지면 그냥 이 시장 끝났다. 한편으로 몰아가고 또 조금 올라가면 야, 이 시장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막 그러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시장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하락 횡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업은 에너지를 번영으로 바꾸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자, 얼마 전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셨죠. 비트코인 사실 평단가에서 내려가서 좀 힘들다, 악재 뉴스가 막 던져졌는데 어쨌건 이분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관념을, 그러니까 어떤 그 확신을 그냥 현실화 시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광업은 에너지를 번영으로 바꾸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이런 말을 갑자기 부케레 대통령이,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여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케레 대통령이 그러셨대요. 여기 보면은 지열 발전을 이용해서 그 비트코인을 마이닝한 거다. 자, 근데 이게 이 에너지 사용하면 되게 싸고 되게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지열 발전을 이용해서 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공식화 시키려고 할까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왜 만들려고 할까요? 자,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게, 자, 가상자산을 마이닝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올라가게 하고 탄소를 증대시킨다. 그래서 지구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늘릴 거다. 근데 오히려 더 지구 환경 오염을 증대시키는 거는 이 비트코인 마이닝 산업이 아니라 오히려 3차 산업이에요. 지금 화석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 자, 그럼 그 에너지가 아주 약간만 마이닝 산업에 쓰여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여기서 세수 창출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시세는 누군가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면 거기에서 그 퍼센테이지만큼 비례해서 세금도 그만큼 걷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산업을 뭐하러 죽일까요? 자, 3년간의 하락장? 자, 글쎄요.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약간을 훔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진짜 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성이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올 하반기에는 좀 앞지르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 친구도 요즘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사모으고 있는데 아마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사모으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더리움을 좀 립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호라이젠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예, 호라이젠 코인의 엔지니어링 감독관이 알베르토 갈포드하고 로만 알리노코보가 이제 젠두에 관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갔나 봐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 젠두에 관해서 좀 반복적으로 계속 트윗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끄집어낼 거란 얘기예요. 런칭을 시키고. 자, 3분기 우리가 기다리는 3분기가 머지않아서 이제 다가오죠. 자, 지금은 아직까지 2분기 내에요. 지금 6월달이니까 3분기는 7월달부터고. 자, 그리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회원인 피레스인가? 크립토 맘이라는 이분 있죠. 헤스터 피레스인가 하는 분. 근데 이분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자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타이트한 어떤 그 크립토 로가 자 가상자산 로가 결국엔 블록체인의 혁명을 후행시킬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분도 하시고 계시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든 아니면 미국 정부든 CFTC든 이런 뉴스가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그 후면에서는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고 100% 그냥 퓨어하게 100% 그냥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이들이 후면에서는 이면에서는 XRP 같다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까요? 그거를. 저는 XRP와 세계 소송 문제도 다 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는 가장 큰 뉴스일 텐데 CNBC의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여름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뉴스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좀 이제 깊이 파헤쳐 보면 조금 중요한 뉴스예요.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고객들은 확실히 암호화 거래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자,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관해서 추가를 시켜라. 트레이딩 할 수 있게. 근데 경쟁 업체가 누구냐면 피델리티 그리고 찰스 슈왑은 현재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식거래 앱인 로빈후드는 암호화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투자 중개 브로커예요. 플랫폼이에요. 네, 중간 입장에 되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인터랙티브 브로커가 생겨난 지는 197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홍콩이나 인도, 캐나다, 일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마이클 수넨샤인 있죠.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그분이 이 회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은 이번에 싱가포르의 사업체를 추가함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인도, 일본, 룩셈부르크, 영국 등의 9개의 사업체를 두고 전 세계 220여 개 국가 및 자치령의 87만 6천 개의 고객 계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국한되게 아니면 싱가포르에 국한되게 움직이는 사업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건 전 세계를 총망라해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가상자산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자, 이것도 의미심장한 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은 뭐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자,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 홀더자예요, 사실은.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고 조금 올라가더라도 제 목표가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1억 정도부터 1억부터 2억 사이까지 쭉 걸어가지고 저는 매도를 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여기서 뭐 금방 올라가서 급등할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갈 거다. 6월달 이내에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6월달에는 기대를 안 해요.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7월달 초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이 사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100%될 수는 없어요. 시장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 피레침이 꽂히면서 밑에 밑꼬리가 말리면서 중간중간에 힙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건 제가 보는 거는 7월 달부터다.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 CPI가 발표된 날이에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근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들어서, 주식 시장도 사실 뚜렷하게 방향성이 없었어요. 사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관망이라 치고 어저께까지 이 주식시장도 만약에 엄청난 불장이었다. 그러면 오늘 진짜 CPI에 관해서 경계를 해야 될 텐데, 전 오히려 지금 이런 빨간색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지금 쫄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 CPI가 이제 지난달에 나온 게 실제로 0.8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CPI가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0.8이 나오거나 0.8을 하회하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온적인 반등을 아마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됐건 가상자산 시장이 됐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관해서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고, 미디어에서 분명히 떠들 거고, 여기서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회해서 나오면 아마 뭐 이것에 관해서 연기하겠다. 본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또다시 이제 자넷 옐런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특히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시겠죠. 어쨌든 CPI가 뭐 어떻게 나올지 그게 오늘 최대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어떻게 나올지 뭐 뻔하게 뭐 결론은 지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뚜렷한 방향성이 확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1회 1비 하시거나 아마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조금 뭐 몇 프로 까졌다? 예. 그것을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뭐 몇 배 이상 수익을 나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이런 시장 장세는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은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출하신 분들, 대출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